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가봅니다. 131페이지. 1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에서 취득 가격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취득 가격의 범위. 아마 거기에 별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별 표시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두 개를 해 놓으세요. 네. 그만큼 자주 출제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취득 가격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 있다면 요거는 포함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포함이 될 수 없는 비용도 있다 이거예요. 이 항목을 구분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 항목을 주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례를 주고 이걸 계산해 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비용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른 할인된 금액. 다만 할인액은 아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얘가 부동산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게 미분양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양 할인을 합니다. 그 미분양 할인을 해서 얘는 20%를 우리가 할인해요. 20% 정도를 할인합니다. 그러면 20%를 할인하게 되면 4억에 20%면은 8천만 원 정도 우리가 할인을 받죠. 네.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80%, 4, 8, 32.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네. 그러면 요 할인액은 빼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자. 그러면 이게 할인된 금액이 되는 거고 할인액은 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 이자인데, 이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우리는 PF 이자로 하죠. PF 대출 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F 대출 이자다. 그러면 PF 대출 이자니까 요 대출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PF 대출 이자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 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 이자.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요 이자는 우리가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 중요한데요. 할부 연부이자 이거예요. 할부 연부이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인데, 자, 아닌 자는 제외인데 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원래는 할부 조건의 이자니까 할부금 속에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얘는 이제 이거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눴어요. 그래서 할부 또 연체이자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뭐냐면 중개보수도 여기 들어가요. 중개보수도. 그러면 언뜻 보면 다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그 할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된다. 그럼 법인이 되면 이거를 포함을 시키고, 두 번째 법인이 아닌 개인이 됐을 때는 포함을 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요. 법인이 됐을 때는 할부 연체이자 중개보수는 포함을 시켜주고 개인이 됐을 땐 포함시키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일 땐 포함, 법인이 아닐 때는 포함하지 말자.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포함이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유리하죠.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닌 자는 우리가 제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 농지를 개발해요. 농지를 개발해서 부담금을 이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야를 개발해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미술작품 등등 요거는 이제 포함시켜 줘야겠죠. 그 다음에 용역비 수수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가 어떤 특약을 맺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채무 인수액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거를 사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아파트 사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면 요 채권 매입을 만기까지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만기까지 못 끌고 가는 거니까 만기 전에 팔 수밖에 없어. 그럼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취득가액에 불포함되는 것이 있다. 자, 불포함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얘는 취득을 위한 비용일까요? 판매를 위한 비용일까요? 홍보비니까. 만약에 뭐 빌라를 지어서 분양한다. 분양 홍보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판매와 관련된 이제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열. 전기가스열은 얘는 그 유지를 위한 비용이 되겠죠. 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 자, 지작물 보상입니다. 그럼 지작물 보상은 땅과 별도의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럼 별개의 보상이 되는 거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이렇게 있으면은 취득가액이 있으면 요 취득가액에다가 VAT를 곱하자. 이거예요. VAT를 곱하자. 그러면 지금 VAT를 여기다 VAT 여기다 세율을 곱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VAT를 포함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선 결과가 나오죠. 세금에 세율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세금에도 무슨 세율을 곱합니까? 그럼 이건 이중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부가지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132페이지의 그 박스에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예제를 보시면 거기 27대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다.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자,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건 유지를 위한 비용이지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이거는 건설자금 충당한 차입금이자니까 이거는 대출이자. 뭐 신협이나 아니면은 뭐 축협 이런 데 가보면 뭐 건축자금 대출 있잖아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PF 대출이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이다. 그러면 요 할부 이자나 연체 이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은 포함하지 말자.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요.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취득에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니까 당연히 포함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취득대금 외에 별도의 어떤 약정을 맺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맺습니다. 그러면 취득대금과 별도로 약정을 맺는 거니까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유지를 위한 비용이지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 이 가로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 4번. 자, 가로 4번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 분양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분양권. 그러면 분양권은 피를 주고 살 수 있죠. 피.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요 분양권은 마피가 붙을 수 있어요.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플러스 피가 있고 마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우리 과세 대상에 뭐가 있었죠? 자, 떠올려 보시면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회 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광어권, 어권, 회원권, 임목, 양식어권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분양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럼 교수님 근데 왜 과세를 한다고 합니까? 자, 분양권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잔금을 치면 주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잔금을 치러서 주택으로 변할 때 피를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는 신고 대상이냐? 네, 요 피까지 합쳐서 잔금 치르면 요걸 취득대금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마피가 붙은 거 마피. 그럼 마피는 뭐예요? 미분양이 된 거예요. 미분양이 돼서 오히려 계약상 금액보다도 실제 지출 금액이 더 작아요. 네, 지출 금액이 더 작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지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뭐 5억 원이다. 그러면 실제 지출된 금액이 뭐 4억 원이었다. 그럼 이때는 4억으로 신고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4번에 취득할수 원리 특례 보시면은 거기에 세 번째 줄 나옵니다. 지출 금액의 합,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금액을 과표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하다. 예, 특수관계인과는 여기 해당성이 없다. 예, 특수관계인은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간주 취득의 과표, 자 박스 라인을 보시면 별 표시해 놓으시고 건물을 신축 재축했다. 그러면 공사비가 되겠죠. 건축비가 될 것이고 증축 개축 개수 고치는 거니까 고치게 되면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증가한 가액이 되겠죠. 해석이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갑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간주축이 되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죠. 얘는 이제 지목 변경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꿨다. 당연히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신고해라. 근데 문제는 지목 변경은 차량의 종류 변경처럼 어떤 소유권이 바뀐 것이 아니고 거래한 것이 아니죠. 대지를 거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대지 가격을 1번이라 하고 요 농지 가격을 2번이라고 잡자 이거죠. 그러면 이때 증가액은 동그라미 1번에서 2번을 차감시키면 요게 증가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증가액이 된다. 이걸 신고해라. 근데 거래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거래 금액을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요 증가된 시점에 시가 표준액에서 증가된 시점에 시가 표준액에서 그 다음에가 요 시점에 시가 표준액, 요 시점에 시가 표준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석이. 그럼 결과적으로 요 시가 표준액의 차이, 요 시가 표준의 차이를 증가액으로 해석하자 이런 얘기예요. 증가액으로 해석하자. 요걸 신고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경 시점의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의 차이를 빼주고 이거로 신고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은 다만 밑줄 판결문 법인 장부가 됐을 때는 지목 변경에 대한 비용이 입증됐을 땐 그 비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책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있죠. 더 알아보게 지목 변경 시 과표는 일반적일 땐 증가한 가액 판결문 법인 장부는 변경에 지목 변경에 대한 비용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주체가 법인이에요. 법인. 주체가 법인이야.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사비를 이 지목 변경하면 형질 변경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 공사비를 다 장부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다 장부에 반영을 합니다. 공사비를 다 장부에 반영을 해요. 이게. 그럼 여기다 플러스 알파 마진을 붙여서 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알파 마진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공사비가 더 정확할까요? 시가 표준액이 더 정확할까요? 이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시가 표준액은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가 표준액은 말 그대로 그냥 감정평가사가 평균치를 산출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결혼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란 맨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만 아주 뭐 복잡하죠. 이제 그건 하나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고 이건 실제 공사한 거를 장부에 다 반영을 한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법인이 했을 때는 이 공사비를 최소 증가액으로 잡아주자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만약에 법인이란 말이 없으면 증가액은 시가 표준액의 차이가 된다. 가격을 모르니까 거래한 것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하지만 법인은 공사비를 다 장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 증가액을 공사비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건축대수선. 자, 여기는 법인이 아닌 자 체크 100분의 90. 요거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법인도 주체가 되고 또 개인도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법인이야 이런 공사비를 당연히 100%로 해야 될 거예요. 100%.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비를 100%로 산정할 수가 없겠죠. 공사비를 100%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이제 공사비를 100%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입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뭐 동네 업자 부르다 보니까 뭐 가격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90%를 초과하게 되면 90%를 초과하게 되면 오케이 해주자, 오케이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설사 미입증된 금액이 있어도 인정을 해줍시다. 미입증된 금액이 있어도 인정을 해줍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법인이 아닌 자가 90%를 초과해서 공사했을 때는 설사 미입증된 금액이 있어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1번 원장, 그 다음에 법인 장부,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가 되겠어요. 거기 박스가 있는데, 과점주주의 이제 핵심은 이거죠. 과점주주는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과점주주가 껴있으면은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 취득가액에다가 해당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할 수가 있다. 요거예요. 요게 과표가 된다. 그럼 과점 지분율만큼 된다. 그럼 과점 지분율은 비과점도 과점은 전체, 과점에도 과점일 때는 증가분. 자,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이었을 때는 증가분. 이렇게 했었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괄 취득. 일괄이라는 것은 이제 땅값하고 건물 가격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나름대로 안분 기준을 설정해서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밑줄 한번 쳐볼까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무슨 금액으로 시가표준에 우리가 취득 가격을 표시할 수 없다거나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땐 시가표준으로 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다 건너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문제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제가 밴드에서도 많이 이렇게 계속 단문으로 내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 밴드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어떤 여러분들 뭐 거기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네, 저도 사실 매일매일 그걸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합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또 이렇게 그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주제예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신고가액이 시가표를 미달했을 때는 이제 뭘로 가요? 그렇죠? 이때 적용 순서가 시가표준에. 그다음에 건축이나 개수가 됐을 때는 간주취가 증가액이 되겠죠. 다만 아까 건축이나 대손했을 때는 몇 프로? 90%를 법인이 아닌 자는 90%만 넘어가면 인정해 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 도 시군으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는 객관적인 거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세 표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인락조서가 입증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건 자기네끼리 쓴 거니까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했을 때는 조서상 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매 방법에 따른 취득. 공매는 이제 공매 대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이 됐을 땐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는 뭐 자기네끼리 이제 쓴 거니까 이 자기네 쓴 거는 사실상 취가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그래서 시가표준,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미달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 아주 큰 흐름이 이제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의 적용 순서, 그렇죠? 범위, 그 다음에 법인이 앉아가 건축대손 했을 때 마피, 마이너스 분양권은 우리가 실제 지출된 겁니다. 계약상 분양가액이 아니라, 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취득가액 범위, 그 다음에 간주 취득에서는 증가액이 되는데 시가표준의 차이로 하고 법인은 공사비로 하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취득가액이다 과점 지분율이다. 어쨌든 시험에 낼 게 많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율입니다. 그럼 세율까지 이제 정해진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율은 물론 우리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복잡했지만 얘는 양도세하고는 좀 전혀 다른 또 구조로 되어 있죠.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자, 잠깐 한번 스크린 해보면 걔는 뭐 부동산과 권리가 등기 이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나눴었고 미등기는 70%, 등기 이전이 됐다면 얘는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었어요. 세율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정률, 비율로 돼 있고 비례세율. 근데 여기는 표준세율 제도가 있고요. 표준세율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에요. 표준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네,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중과는 규제할 목적으로 규제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겠죠. 규제 목적이 된다. 규제 목적. 그렇죠? 그럼 중과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배를 중과할 거냐 곱하기 몇 배를 우리가 중과할 거냐 이 얘기였었고 그다음에 특례세율이 됐을 때는 2%의 특례세율하고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우리가 2%의 특례세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래서 표준, 중과, 특례. 그러면 2%의 특례, 변세율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표준세율이 될 것이고 중과세율은 4가지가 되겠죠. 이 4가지의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암기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외울 때 이렇게 제가 외우자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가 세율이 원시취득. 자,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원시취득. 그 다음에가 유상승계. 그 다음에가 증여. 그 다음에가 상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원시취득은 우리가 어떻게 외우자냐면 자, 피곤할 때 뭘 마시죠 여러분들? 바카스도 있지만 원비디. 자, 원비디 28병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원비디 2.8. 네, 원비디 곱하기 2.8%가 됩니다. 2.8%. 그 다음에 유상취득. 그럼 유상취득이 됩니다. 유상취득. 그럼 유상취득이 됐을 때는 유사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 증사모 3.5%가 되고 상속은 상위팔 2.8%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것이 이제 농지 이외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가 됐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되나? 농삼 3%, 증여는 3.5%. 그 다음에 상속은 2.3%, 농이삼. 네, 농이삼 2.3%예요. 그래서 얘는 농삼, 증사모, 그 다음에 농이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지면은 유사, 증사모, 상이팔. 농지는 농삼, 증사모, 농이삼.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는 전답과선입니다. 전답과선. 네, 전답과선. 전답과선을 말한다. 전답과선이다. 네. 전이나 답이나 과선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농지인지 아닌지를 이걸 잘 들여다보시고 다만 이제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랐었는데 주택 가격이 6억 원까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6일입니다. 6일.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집어넣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1.333 몇 프로에서 뭐 3% 정도의 비율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9억을 넘었을 때는 이제 3%. 네. 그래서 요 암기하실 거는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 주택은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다. 예,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농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토지나 상가 등은 4%.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단계별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우리가 상속보다는 증여가 좀 높았어요. 증여는 일반적으로 3.5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비영리 사업자가 됐을 때는 그 비영리를 반영해서 2.8. 그래서 B28이 되는 거죠. B28. B28, 2.8.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속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2.8, 상속 2.8이 되는데 우리가 농지 상속이 됐을 때는 농23 2.3% 됩니다. 농지 상속은 농23. 그 다음에 일반 상속은 우리가 2.8. 그 다음에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그렇죠?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그러면 합총공 23, 2.3% 되겠죠?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합총공 23, 2.3%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36페이지에 가보시면 136페이지 13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표준세율 나오죠? 네, 개요있고 2번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상속 밑줄, 동그라미 2번 상속 외 무상.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상승의 별표시 2개, 그렇죠? 일반적일 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 4번 밑줄, 그 다음에 공유, 합유. 자, 이거 외우실 때는 합총공 23, 합총공 23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37페이지에 니은에 보시면 그 이제 공식이죠. 6억 원까지는 1000분의 10, 1%가 되고 6억 원 초과 9억 이하가 됐을 때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줍니다. 그렇죠? 9억 초과치는 3%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그 리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디귿에 만약에 동그라미 1, 2, 3번의 부동산이 공유물은 이제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가는 것이고, 동그라미 리을은 건축이나 개수가 됐을 때 면적의 증가 밑줄, 면적의 증가, 면적이 증가가 되면 얘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보자. 개수가 됐을 땐 원시로 보자. 그렇죠? 그러면 원래 개수는 간주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는 간주 취득이 되니까 얘는 간이 아니 2%가 되는 건데, 그 개수로 인해서 면적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 면적이 증가가 되면 요 증가된 것만큼을 원시 취득으로 해석하자. 자,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2.8%가 되는 것인데, 뭐 이런 거죠.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 그럼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요 신축 전체가 2.8%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요. 신축을 하게 되면은 얘가 2.8%가 되는데 면적의 증가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요 증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면적의 증가가 있었다. 그럼 요 증가가 있었다면 요 증가를 우리는 원시로 해석하자. 증가를 원시로 보자. 간주가 아니라 원시로 보자. 그럼 얘도 곱하기 2.8%가 될 수가 있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그 미음에 보시면은 주택을 신축 중축 이후에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배우자 존비속을 포함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니은에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정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 미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만, 문장 이해만. 자, 집이 있는데 그럼 주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추가로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가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주택의 매입으로 보면은 1에서 3%가 되는데
토지의 매입으로 보면은 얘가 4%가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를 우리가 주택의 매입으로 볼 거냐, 토지의 매입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럼 주택의 매입으로 보면 1에서 3%가 되는 거지만 토지의 매입으로 보면 4%가 되는 거다. 얘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주택의 매입으로 보면 1에서 3%가 되지만 토지의 매입으로 보면은 얘는 4%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더 높은 율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주택이 아니라 토지. 그럼 이건 일반 대지 매매로 해석을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취득시 표준세율 나와 있습니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상속, 증여, 유상승계, 원시, 분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부동산 취득시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농지의 상속. 농지 상속은 농23, 2.3%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합의물 총유물에 분할 때는 합총공 23, 2.3%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원비지 28, 2.8. 다만 공유수면, 매립, 간척, 농지취득. 이 농지취득은 제외가 원래는 2.8인데 우리가 이제 뭐 새만금 부지 같은 농지로 만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혜택을 줘요. 그래서 2%를 제외한 0.8%를 부과합니다. 그 외 매립은 다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사업체 상속 외 무상 증여죠. 네, 비영리사업체 증여는 B8 2.8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모두 옳다가 되겠어요. 모두 옳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주고 이걸 맞춰봐라. 이런 식의 질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유농지를 분할했을 때. 자, 이건 아주 디테일한 물어봤죠. 공유일 때는 뭐예요? 합총공 23, 2.3 이렇게 외워졌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문 23.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표준세율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중과 특례해서 이제 축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복습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또 정리 잘 하고 계시니까 자, 남은 내용들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